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님 디지털 정의 네트워크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우리 이은우 변호사님 무대로 모셔서 주제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집단소득 재정연대에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또 이제 공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느끼는 거하고 바깥에서 느끼는 건 굉장히 다르면서 여기 와서는 발제문을 잘못 썼나 쟁점 위주로 갔어야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또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다들 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중간 정도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이제 권호선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공정경제의 핵심 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대로 돼야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은 고민인 것처럼 굉장히 대기업에 집중이 되면서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뭐 굉장히 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굉장히 좀 그렇고 지금 뭐 반도체에서도 이제 그 원료를 공급한다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같이 살아나면서 거기에는 어떤 나름대로 이제 그 사이클이 생긴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뭐 K-팝도 그렇고 뭐 굉장히 저런 사람들이 패기 있게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마련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에 어떤 굉장히 큰 설계도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집단소송법은 뭐 대중화된 상태이고 미국, 캐나다, 뭐 남미는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유럽도 지금 지침에 의해서 다 정비가 됐고 아시아 각국도 이전부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저쪽 인도 있는 부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제가 이제 몇 개국만 저렇게 찍어놨는데 나머지 많은 나라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어떤 뿌리가 달라서 남미는 그 확산적 권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공동체 이익과 관련한 부분, 환경 뭐 이런 거와 관련한 집단소송 제도가 있고 이거를 공공단체라든가 검찰 이런 국가기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남미는 우리가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이 막 못 사는 나라 뭐 막 이런 생각만 드는데 요즘에 굉장히 좀 막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단체라든가 또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긴 했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저는 그 복잡한 입증의 어려운 문제가 지금 닥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AI나 뭐 이쪽 부분에 관련해서 일종의 그 제조물 책임법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소송 제도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에서 그런 것이 보장이 돼야 이제 절차법이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제조물 책임법이나 이런 데서 AI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책임 입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의 범위를 소프트웨어라든가 AI까지 그 확장시키는 거, 그 다음에 AI와 관련해서 뭐 투명성 뭐 이런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무를 도입을 하고 소비자 권리를 확충을 하고 있는 이런 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디지털 페어니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어떤 뭐랄까 합리적인 소비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제 빅테크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비자 뭐 이런 개념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 페어니스의 개념을 넓히는 것, 이런 이제 실천법적인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변호사를 거의 한 30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피해자 쪽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들의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 이제 그 권호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 영역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경제 구조를 대기업 위주로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보면은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이 가맹 공고회에서 아주 구조적으로 당하는 이런 구조가 계속 온전히 되고 십시일반이지만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그 측면을 차지하면서 사회 구조가 가불 구조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는데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집단소송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소송 제도가 억제 기능을 굉장히 크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억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 소송이나 뭐 이런 걸로 사회 구조 개혁에서도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요. 흑백 그 차별 뭐 이런 부분도 금지 소송을 통해 가지고 분리 금지 정책을 연방 법원이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집단 소송 제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 불법 억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공정위에서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지만 그 과징금도 소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깎여나가고 이게 이제 그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이 아니라 이제 시민 벌금이라든가 또는 이거를 주정부 같은 데는 이제 받아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데에서는 훨씬 더 관심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집행에 있어서도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정력을 갖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과징금을 부과되는 금액도 굉장히 뭐 감경 뭐 여러 가지에서 적은 데다가 요거 끝나고 나면 실제로 소송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불법을 할 경우 계속 이득을 얻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게 전분당,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해가지고 세 개 합치면 15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몇 년 사이에. 그 관련 매출액이 15조라는 건데 보통 유럽에서 산출하기로는 15% 정도의 그 초과 이윤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이런 저런 걸로 봐서는 불법 억제력으로 봐서는 뭐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20%도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한 3조가 되는 겁니다. 1.5조에서 3조 정도가 되는 건데 그 돈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빵집 뭐 이런 프랜차이즈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골목 상권 뭐 이런 데서 다 피해를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피해가 이제 국민하고 나눠서 갖게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뭐 막 안 하는 게 바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는 정말 필요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를 공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목표로 그 사법 경제성도 이루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한테는 이제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해주는 거를 이제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변수로 네 가지를 만약에 따져본다면 첫 번째는 옵트인과 옵트아웃인데 이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의 활성화는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에 옵트인은 사실은 그 소송을 좀 편하게 한다 뿐이지 실제로는 그 합리적 무관심이라는 관성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옵트인을 택하고 있는데, 근데 유럽에서 옵트인을 택하게 된 거는 유럽의 헌법이 청문 참여권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청문 참여권을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서 옵트아웃으로 하면 이건 위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독일 같은 경우는 옵트아웃을 못 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인 옵트아웃은 못하고 제한적으로 이제 옵트인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5년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런 그 위헌 결정을 내렸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다라는 식으로 개정도 안 되는 곳으로 분류를 해놔서 거기는 굉장히 좀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옵트인이지만 최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는 그 연방 전국 소비자 단체 연합회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소비자 단체가 있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거의 95% 이상을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전국 단위의 조직도 있고 해서 그나마 이제 그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옵트인과 옵트아웃의 갈림길에서는 무조건 옵트아웃으로 가지 않으면 이 제도는 다시금 그냥 장식적인 제도로 끝쳐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고, 두 번째는 이제 소송 주체인데, 소송 주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제 위원장님, 이제 여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 욕심을 부린 그 안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피해자들이 그 소송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 플러스 단체도 할 수 있는 걸 여기다 이제 얹어놓은 개념인데, 이 한 법에 그렇게 넣어놓으면은 조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체도 할 수 있고 피해자도 할 수 있고 하는 데는 사실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들이 어떤 공익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들이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유럽의 지침이 그 단체 소송 제도를 유럽은 이제 그 어떤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미니멈으로 이건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 제도를 사법 제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 지침은 수준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준을 낮추는데, 그 낮춘 수준에 의하면 적격 단체들이, 그리고 외국에서도 소송할 수 있도록 유럽 연합에서 인증을 한 단체들이 이게 한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단체들은 어느 나라 가서든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서 단체 소송은 필수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제 노르딕 국가라고 하는 데에 몇 개국들은 그 집단 소송을 피해자도 할 수가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법이 두 개가 이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비자 기본법, 이거는 집단소송법. 그래서 사실은 집단소송법에서는 그 집단소송으로 정리를 하고, 그 소비자 단체들이 공적인 거, 소비자를 위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소비자 기본법을 강화하면서 해 나가는 게 이제 훨씬 더 그 체계적으로 정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주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에게 적격을 부여할 것인가 해서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봤을 때 미국도 보면은 개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무슨 협회라든가 이런 그 협회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죠. 주의 검찰총장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방에 있는 소비자 보호 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미국도 사실은 그 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주체가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치면 복잡 다기한 여러 법률들을 합쳐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제 그 다중 하이브리드하게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체계로 가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적 장벽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집단소송법에 그 반성을 했을 때 증권집단소송법이 정말 뭐 그 제정이 된 지 지금 22년째인가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허가 단계도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 장벽으로 그 증권집단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패소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 보면 그 피해자들이 최초에는 피해액이 한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그냥 조금 받고 하야하는 걸로 끝났고 굉장히 좀 약간 강성 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이제 주도해서 했는데 소송 허가를 받는데 몇 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허가를 겨우 받고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소를 해가지고 그 청구 금액이 한 1,300억인가 했는데 1,300억의 변호사 비용을 그대로 다 물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 이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로펌에서 소송할 때 그 이게 활성화되려면 우리 성공보수를 받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식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그 로펌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절차적 장벽과 비용적 장벽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권집단소송제는 옵트아웃으로 도입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실패한 제도로 사람들의 이제 뇌리에 박혀 있고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형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 이 생태계의 주체로는 공익단체라든가 소비자단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팩이 있고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나는 진짜 피해자를 위해서 내 그 자격을 딴 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와서 했습니다. 근데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실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적당한 또는 상당한 그 대가도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그 생태가 형성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야 사실은 이 그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옵트인, 옵트아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옵트인을 했다가는 진짜 처절한 실패를 경험을 한다는 게 이제 뭐 외국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법 위반에 대해서 집단소송법을 도입을 했는데 옵트인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옵트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정치권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옵트인을 했는데 옵트인을 하고 나서 그 옵트아웃을 나중에 바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건만 됐고 그 단 한 건이 뭐냐면 그 담합 조사건인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영국의 그 국가대표 그 티셔츠 만들어서 파는 데에서 담합을 해서 이제 했는데 저 딱 한 건이었고 참여자는 퍼센티지가 1%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라는 단체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단체인데 앞으로는 집단소송은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실패한 제도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근데 그 영국은 그래서 이제 옵트아웃으로 바꿨는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 이후로 옵트아웃을 도입하려고 하면 계속 이거 하면은 헌법위원회로 가겠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옵트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옵트아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럼 옵트아웃을 하면은 너무 그 남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쭉 옵트아웃을 채택한 국가들을 쭉 봤는데
남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쪼이자 뭐 이런 얘기는 기업이나 뭐 이쪽에서 정말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쪽의 모니터링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진짜로 이것 때문에 기업이 망해서 국가 경제가 꼬꾸라질 정도가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아무리 봐도 옵트아웃을 채택한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고 대부분이 아니라 다 성공스러운 제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옵트아웃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 소송주택 다원화 부분도 좀 고려해볼 문제가 이 부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단체나 이쪽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 돼야 어떤 공익적인 거라든가 또는 차별, 교도소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집단 소송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인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운 이 뭐랄까 소비자 피해 문제가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랑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깨어있는 인권단체나 이런 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지 청구 같은 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예를 들어 최근에 유럽에서 그 틱톡이나 메타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중독성 알고리즘이나 내지는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을 주라고 했는데, 그 옵션을 자꾸 설정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걸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금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것 자체로 돈을 벌지 못하지만 이런 소비자 단체가 이제 그런 소송을 내서 이겨냈는데요. 그리고 환경 문제 같은 경우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초로 이제 국가의 탄소 감축 의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낸 네덜란드 사건도 우르겐다라는 재단이 금지 청구 소송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집단소송법도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소비자 기본법에 있고 소비자 단체들이 뭔가 이 집단으로 뭐를 모아서 해낼 수 있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뭐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해서 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그 소비자 단체의 금지 청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익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토론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소비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억지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유럽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지 청구 소송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뿌리도 넓고 깊고, 그래서 소비자 단체라는 것은 지금 특히 이제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페어리스 액트라고 최근에 이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의 초점은 뭐냐면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리적인 소비자가 글씨를 또박또박 써놓으면 이해한다 이거였었고, 그게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소비자 법에 이제 담겨졌다면, 지금은 정말 큰 기업이 정보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정말 또 다른 경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지키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집행을 하려면 정말 전문적인 단체가 필요하고 소비자 단체가 필요합니다. 개인들이 뭐 이거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단체가 아닌 이제 돈 목적으로만 이렇게 둔다면 돈이 안 되는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자 단체의 역할과 그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의 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제도를 이번에 같이 힘차게 키워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환경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에 이제 한꺼번에 담아놓은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 기본법을 옮기서라도 반드시 이제 관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증권집단소송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나온 법무부안 2020년 법무부안, 그 다음에 박경태 의원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서영 의원안으로 낸 이 안, 여기에서 다 그 소송 적격 허가가 났을 때 피해자들은, 그러니까 그 원고들은 부적격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적격이 났을 때 이 기업 쪽에서는 피고들은 다투는 거는 본안으로 다투라 라고 해서 기각이 되면은 다시 다퉈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정으로 되면 다시 이걸 하고 해서 끝날 때까지 이 절차를 세우지 말고 가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사 기간도 이제 제한해놓은 그런 이제 규정도 이제 그 소비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 나라에서 이제 집단소송의 요건을 다양한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기준의 높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트아웃을 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에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주별로 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몇 개 주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 적격 신청을 했는데, 적격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렸는데, 말하자면 피고가, 기업이 이거는 허가가 되는 건지 아닌지 적격 여부에 대해서 결판이 날 때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적격 수준의 제도의 그 높이가 굉장히 다르고 낮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다는 건 뭐냐면 적격 요건이 꼭 본안 결정하고 결정이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중에서 어떤 정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얼마, 어떤 정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격 입구에서 너무 오랫동안 싸우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거의 이렇게 큰 이견 없이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용이 사실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소자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승소자한테 소송 비용을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 소비자 기본법에 금지 소송이나 뭐 단체 소송이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송 비용 부담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졌는데 그 소송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됐었고, 근데 이게 이제 금지 소송이 아니라 단체 소송으로 되면,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에 이 집단 소송을 했다 그러면은 청구 금액이 예를 들어 3천만 명이다 그러면은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몇 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소송 비용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하면 몇백억이 됩니다. 그럼 단체가 이거 한 번 했다가 그 단체는 이제 파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패소자 비용 부담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쓰면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 단체들이 하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비용 부담을 감면하는 규정을 강력하게 도입을 해서 감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